편지여쇼 공개 방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파란 우체통 캠페인을 통해서 모아진 온오프 우리 손편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 사연들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오늘은 또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한 분의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원래 제가 김성민 아나운서와 함께 호흡을 맞춰 왔었는데 오늘 새로운 또 게스트로 김미진 아나운서님이 오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이전에 그 편지여쇼 팟캐스트를 진행해 주시던 김성민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여가 힘드셔서 오늘 제가 하루만 특별히 MC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첫 방송부터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 부담도 크고 떨리네요. 네. 그러게요. 정말 부담되는 게 한 분이 더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자리 보통 방송과 사회를 많이 보긴 하는데요. 이분과 함께 방송을 한다는 그 벅찬 감동에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자, 이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너무 요즘에 뵙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캠프에서 전략을 고민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또 활약하고 계신지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대위 안에요.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전략기획본부가 있고요. 그 전략기획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고 본부장이 계시고 부본부장이 여러 명 있으니까 주로 이제 전략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조언 정도 하는 거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했던 일은 방송에 나가서 후보자들 대리해서 토론하는 거, 말싸움하는 걸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독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평소 때는 뭐 꼭 상대를 이렇게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요즘은 막상 선거전이다 보니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또 제압할 때는 제압하고 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싸나워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토론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쉽지 않네요. 원래 보통 상대를 존중하시면서 항상 부드러운 토론을 하셨었는데 하지만 부드럽지만 또 입장과 논리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엔 또 어찌되었건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상대를 이겨야 되는 토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요, 좀 그 어떤 부드러운 마음씨로는 좀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뭐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해야죠. 하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후련합니다. 사실 아싸 그래 저거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그 팟캐스트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네.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전략 분석. 네, 너무 거창한 주제라서 저희가 거창한 주제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번 지금 몇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좀 각자의 후보들 간의 전략들이 좀 표면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임하는 어떤 우리 후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TV 토론 전략이요? 네네. TV 토론은 뭐 구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준비됐고 얼마나 검증된 후보인지를 보여주는 게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목표였을 거고요. 왜냐하면 워낙 문재인 하면 이렇게 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안보 불안하다, 무슨 뭐 패권이다, 뭐 이상한 얘기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미지를 더 씌워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4천만이 넘는 유권자들을 일일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유세차 타고 돌아다녀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유권자들과. 그러면 지금은 이제 TV 토론하면 뭐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많이 합치면 그건 40%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진면목이라 그럴까?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선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지금 이제 상대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억지로 더 씌워놨던 이미지가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정책이나 뭐 여타 부분에서 잘 준비된 후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데 주안점이었고요. 그런데 TV 토론 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대 후보들은 1등 후보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주어지는 답변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주어지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다 보면 그냥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끊을 땐 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끊을 때는 끊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잘 소화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좀 오만하지 않냐, 이런 비난도 듣긴 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사과했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자세한 거는 유승민 후보에게, 자세한 거는 정책본부장이랑 얘기하라, 이런 거는 원래 질의가 그렇다기보다 실언이거든요. 우리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정책본부장들끼리, 실무자들끼리 대화로 풀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이제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실언이었는데, 어제 그제 토론에서 제일 제가 좋게 봤던 거는 문재인 후보가 아주 심플하게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건 대단히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라 이야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선 후보들은 좀 큰 방향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좀 세부적인 수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본부장들끼리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후보가 토론에 나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였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상대가 얘기하는 것에 답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었던 측면이 있던 거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면 레이건 대통령이 TV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선할 때, 이제 4년 임기 채우고 이제 재선에 도전할 때 토론회를 붙었는데, 그때 3번인가 하거든요, 미국도. 첫 번째 토론 때 레이건이 그야말로 죽 썼어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잘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참모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정답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후보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당시 대통령이 맞추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토론을 보고 부인인 낸시 레이건이 막 참모들한테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원래 하던 대로 레이건이 잘하는 스타일대로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스타일대로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토론에 나오는 후보를 바라볼 때 모든 걸 다 갖춘 100점짜리 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보여주는 토론이 제일 좋은 토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자기 강점을 잘 드러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강점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노출된 약간의 약점, 단점은 또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재인 후보처럼 사과하고 쿨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러는 모습에서 단점이 저는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의 뭐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진면목과 실체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성공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봐서 저는 A 학점 주고 싶고요. 그래서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A 클래스라고 제가 얘기했고, 나머지 두 후보는 B 클래스도 안 된다, C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어서 그 토론하시면서 방금 심상정 후보에게는 A점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요즘 정말 신불리라고 불릴 정도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되게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심상정 후보의 상승세가 민주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시나요?
나쁘게 보면 안 되고요. 일단 좋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만약에 우리가 네이밍을 한다면 진보의 기반이나 영역 자체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권 이후를 생각하면 진보 영역이 넓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합친 지지율이 계속 넓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문재인 후보에서 만약에 얼마가 빠졌는데 그것만 심상정 후보에게 더해졌다 그러면 그건 두 후보 간의 제로섬 게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문재인 후보는 줄지 않고 줄더라도 아주 근소하게 주는데 심상정 후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딴 데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진보의 기반이나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박수 칠 일이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선은 사실은 촛불 민심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편을 좀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선거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힘이 만만치 않거든요. 촛불 때 워낙 세게 우리가 이게 돼서 모든 국민이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 힘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선거라서 못 느끼지만 이게 또 평상시로 들어가면 이른바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수구 세력이 갖는 힘이 간단치 않거든요. 그럼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른바 압도적 정권 개최를 해야만이 이 적폐를 해소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대신에 이 넓어진 이 투표 기반에서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이나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이기는 후보에게 조금 더 표를 많이 몰아주는 게 유용하겠구나 라는 생각. 또 어차피 정의당과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선거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 후보는 연정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 연정에 가까울 정도로 연대하고 협치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설득을 하면 저는 된다고 보지.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해서 가면 길게 보면 안 좋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보면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당장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서 그 당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너무 폄훼하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지지층의 이탈이냐 혹은 진보 블록의 확장이냐를 가지고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논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의원님의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 저희 진보 블록이 확장하는 게 외연 확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정말 명쾌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정 얘기도 살짝 나오셨는데 지금 어찌되건 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지금 뭐 선대위 과정에서도 통합정부 준비위원회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민주정부 3기의 비전들이 있을 텐데요. 그 통합정부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비전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합정부라는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통합행정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라는 개념을 쓰면 영어로는 이제 가버먼트라고 그래요. 가버먼트에 대항하는 우리 표현이 정부예요. 여기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라 그러는 거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행정부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레이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해요. 거기는 가버먼트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통합정부라는 개념은 사실은 통합행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내각 뭐 이제 행정부에는 내각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 행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를 말하는 거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건 드림팀을 얘기한 거거든요. 드림팀은 정파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정파, 지역, 세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좋은 사람이면 다 발탁하겠다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그룹들을 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행정부 안에 들어와야 이 정부의 통합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통합행정부, 통합정부라는 개념을 일단 쓰는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행정부만 통합성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의회가 과거보다는 힘이 세졌어요. 저는 이거보다 더 힘이 세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최소한 가반 의석 조금 더 나가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이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119석이거든요. 우리가 집권하면 여소야대예요. 집권당 빼놓고는 다 야당이니까. 그럼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행정부는 통합행정부로 간다고 치고 국회에서 이 입법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게 하나의 숙제로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혁 입법연대라는 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정부의 패키지로 의회 쪽은 광범위한 개혁 입법연대를 구축하자. 이게 이제 대꾸로 패키지로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집권한 이후에는 연정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지면 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갈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지금은 사실 대선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형식 논리로 보면 각 당이 후보를 내놓고 있잖아요. 각 당이 후보를 내놓고 각자 독자 집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파트너입니다. 저 당이 우리랑 같이 연정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는 예의상으로도 안 맞고요. 정치 예의상으로도 안 맞고, 또 대개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거라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걸 공론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진영 논리라는 거, 문재인 후보가 진영 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진영 논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편이면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대 진영에 있으면 잘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로 보면 적폐라고 그럴까? 이게 잘못된 패습비나 부정부패나 이런 세력들이 왜 살아남았냐면 진영 논리로 살아남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 상황을 돌파한 것도 보면 결국 진영 논리로 돌파했거든요. 자기 잘못한 것이,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잘못한 게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으로 나눠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잘못된 거, 적폐,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게 살아남는 방식이 뭐냐 하면 진영 논리로 버티는 거예요. 이건 저쪽 편과 내 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잘못을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면 적폐를 청산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광범위한 개혁 세력들을 넓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폐 세력을 소수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전체 통합된 구도에서 청산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들도 진영 논리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진영 논리에 숨어서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정부 얘기를 하는 거나 또는 통합 개념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적폐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으로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폐 세력이 분열에 숨어서 진영 논리라는 분열에 숨어서 자기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려면, 해소하려면 저는 분열 구도를 용인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개혁에 나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개혁 과제가 한 100가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통합 구도를 유지하면 어쩌면 한 50개나 60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할지 몰라요. 근데 100개를 다 하겠다고 덤벼서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한 5, 60개, 60개를 해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40개를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을 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나 진보 세력이 새로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던 방식을 보면 하루아침에 뭔가를 다 이뤄낸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또 상당 기간 장기 집권하면서 개혁을 이뤄낸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부가 개혁도 반드시 해내야 되지만 10년, 20년 집권 플랜도 만들어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년만 집권하고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10년, 20년 개혁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왜 이렇게 이게 뭐죠?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조급해하면 집니다. 5년 만에 다 이루려고 하면
결국 대치기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적폐 세력의 소수화 그리고 통합 정부의 사실 상식적 수준에서의 어떤 진보적 발전을 이루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제가 질문하는 기회는 좀 줄이기로 하고요. 사실 딱 한 가지만 줄여보면 열린우리당 때 4대 입법개혁안들이 그 152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뭐 이런 평가들, 개혁 입법이 다 좌절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가 하면 어찌되건 현존하는 질서 하에서 어떤 거대한 자본 권력에 상대해서 사실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네, 대본에 없는 걸 질문 드려봤습니다. 4대 개혁? 네. 4대 개혁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실패 원인을 놓고 4대 개혁이라고 이렇게 딱 4가지를 못을 박은 거 특정해 놓은 게 잘못이다라는 지적부터 여러 가지 뭐 전술적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지적도 다 일리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집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나 어떤 분이 또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 집권한 민주 세력의 10년은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주 잘한 정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에 안 차서 그동안 이 민주정부 10년 이후에 9년이 너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원인을 따져가다 보면 민주정부 10년 때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냐고 맞는 지적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단히 성과가 많았던 정부라는 거에 대한 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자부심이 우리는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 그걸 냉정하게 잘 성찰을 해야 지금 들어설 정부 민주정부 3기라고 하든 뭐라고 이름을 부르든 간에 우리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때 아쉬움이 남는 거는 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개혁 과정에서 힘으로 밀 때는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는 전 타협이라고 보는데 타협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타협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타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을 쓸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써야 또 타협이 잘 되면 힘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으로는 돌파가 안 될 때는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경우에는 힘으로 돌파할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적 얼마나 공감대를 얻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힘을 쓰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완전히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4대 개혁 때도 저는 좀 힘으로 돌파할 지점은 힘으로 돌파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개혁이라는 게 친개혁 세력이 있고 반개혁 세력이 있잖아요. 개혁이라는 거는 현존하는 질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현존하는 질서에서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케인즈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신자유주의로 넘어갈 때는 케인즈에 기반한 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반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개혁 반대 세력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반대 경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개혁 세력은 목소리가 높기 마련이에요. 있던 걸 빼앗기기 때문에 시끄럽게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개혁 세력을 제압하는 방법 중에 제일 유력한 거는 친개혁 세력을 여하이 잘 동원해내느냐. 이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왜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동조하고 나서야 되지. 이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반개혁 세력만 목소리를 높이면 그냥 이 목소리만 들리니까 개혁은 실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혁은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반대 세력의 목소리만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라는 걸 잘 보여줘야 반대 목소리를 제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대중적 리더십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저는 좀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아마 집권하게 되면 그렇게 어설프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이 저항이 심하겠지만 국민적 동의를 갖고 좀 돌파하려면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세력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이 개혁 찬성 세력들, 개혁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제압하게 하느냐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민주정부 1, 2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담담하게 힐링받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도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내고 또 지지자들에게 얘기할까가 고민이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힐링이 됐고요. 사실 민주정부 3기에 대한 정말 기대가 더 높아지면서 다시 좀 정신 차려보니까 아직 선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찌되었건 저희가 이제 1위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엎치락뒤치락에 뭐 위협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캠프에서도 있으면서도 좀 불안했어요. 정말 이 적폐 세력들이 정말 뭉쳐가지고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어떤 한 특정 후보를 밀어 올리고 있구나 두렵기도 하고 정말 저는 정치 권력이 어찌되건 빙산의 일각같이 보이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자본 권력의 크기는 사실 저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텐데 이제 드디어 저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움직이는구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번 선거 전략의 구도나 이런 어떻게 그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격차를 좀 두면서 좀 더 우리가 레이스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끌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3%포인트까지 좁혀진 적이 있었죠. 2주 연속 3%포인트까지 좁혀져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쭉 한쪽에 우리는 그대로 유지가 하는 반면 한쪽에 쭉 빠진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동료 의원이랑 논쟁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논쟁보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 지점에서 토론을 했어요.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철수의 상승세는 무섭다.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도절미하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반론을 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아니냐. 구도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40%에 딱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60%가 충분히 결집하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상승세라는 게 한번 올라오는 상승세를 끊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반론을 폈던 근거는 뭐냐면 구도는 그런 거 많다. 근데 이 구도는 특정 후보가 이거를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일 때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다. 내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 이걸 담아낼 수가 없을 거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뒤로 갈수록 후보 요인이 제일 중요해지는데 내가 볼 때는 안모 후보의 역량은 그까지는 못 가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좀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갖고 바라보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지지했다가 과거에 한참 전에 그 후보가 그 역량이 안 돼서 실패한 걸 봤기 때문에 구도도 중요하지만 뒤로 갈수록 후보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게 될 텐데 그 점에서 나는 안철수 후보가 그걸 감당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유치원 발언 이건 좀 심각한 실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뭐 병설 유치원이냐 뭐 이런 개념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누구 앞에 가더라도 공익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해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깨끗하게 사과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둘러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점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잘못된 실언이 몇 개 있었죠. 대표적인 게 유치원 발언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 더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이제 조급해지죠. 이제 올라가던 게 꺾여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 후보는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TV 토론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너무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얘기해 봤던데. 뭐 저는 뭐 됐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그 이른바 네거티브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했던 그것도 잘못입니다만 그만 괴롭히세요. 실망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유권자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 맞나? 대통령 감인가? 우리 뭐 시중에 술 먹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야, 그 사람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인상을 너무 심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빠져버린 거거든요. 너무 독하게 얘기하나요? 결국 지지 요인은 어찌되었건 지지 요인은 반대표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명쾌하시네요. 사실 이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을 표현했던가 하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을 든다면 조언이라고 표현하면 아까 이제 기분 나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놔서 한번 문재인을 공격하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했죠. 문재인은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문재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왈가불가 뭐 이렇게 갑론을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없는 듯이 오히려 상대가 강해 보이는 왜 안철수인가만 얘기를 해라. 그랬으면 훨씬 달라 보였을 거예요. 네. 마지막 4차, 마지막이 아니죠. 4차 토론회 때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훨씬 보기 좋잖아요. 네. 그 전에 3차 때는 어땠어요? 보기 싫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누군가가 싫어서 화가 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못 다가가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실제로 드러낼 때는 그러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출하면 사람들이 내공 있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 내공이 간단치 않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못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한 말에 의하면 일종의 문재인 콤플렉스, 반문재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안철수가 갖고 있는 강점을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참모였다면 그렇게 조언했겠죠. 받아들였을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또 인물의 자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인물의 자질로 봤을 때는 좀 결격사유가 많은데 홍모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다는 이 상황은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후보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은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어떤 국민이든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유권자의 권리예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적폐 세력 이렇게 표현할 때 약간 좀 혼선을 줬던 게 적폐 세력이라는 정치 세력, 정치인의 그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그룹을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혼동이 있었던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잘 정리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오해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좋다기보다는요. TV 토론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좋을 수는 별로 없죠.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라 그럴까요? 그 세력의 내일을 보는 거죠. 어차피 이 선거는 지는 선거다라고 전 전제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이게 이유도 우리가 좀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아마 그분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오죽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실체를 잘 보여주고 이렇게 근거 없이 더 씌워진 이미지를 잘 이렇게 해소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지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반성할 대목도 있는 건데 뭐 설사 우리가 반성을 한들 100% 지지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표를 얻으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접근할 건 아닙니다만 저는 뭐 후보가 100% 자기 목숨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의 한계는 참모들 몫이 좀 더 크다고 저는 봐요. 후보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루 중에 캠페인 중에는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모들이 그때그때 다 이렇게 잘 토론해서 정제된 전략과 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좀 약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인정을 하고 싶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걸 좀 인정하고 싶고 집권 이후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때문에 고쳐야 돼요. 집권해서도 사실은 매일매일이 전투거든요. 매일매일 전투입니다. 그 개혁이라는 게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참모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 참모 시스템 이거는 이기고 난 뒤에 신속하게 저는 재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전략기획 부본부장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이제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셨고 전략통이시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의정활동은 국방위원회에서 또 간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질문지를 봤는데 이 질문 꼭 해주십시오 해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 참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현재 성주 골프장에 이제 사드가 배치 준비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뭐 10억 달러였나요? 1조 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제 또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님의 생각이 좀 너무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닌데. 그런가요? 저희 너무 이거 어떻게 말씀하실까 정말 기대가 됐었는데요. 사드는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를 도입할 거냐 우리가 뭐 사서 오는 게 아니라 도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드를 배치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저는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나쁘죠.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집권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진도를 내놨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부가 이거를 업된 걸로 하면 저는 그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어느 정도는 재량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고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전혀 설득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심지어 국회 비준도 안 했거든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비준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런 절차, 과정을 다 엉터리로 진행했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미국과 우리가 뭔가 합의를 통해서 이만큼 진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면 이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는 말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묻어나온 게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양국 간의 합의는 존중한다. 근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임시로 그냥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동결해 놓고 스톱 시켜 놓고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외교적 협상도 필요하고 국민적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이 국민적 공론화가 매듭짓는 거는 결국 국회에서 표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도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러면 우리가 미국에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세련되고 우리가 정해진 절차로 해볼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부는 우리 정부는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정해진 절차보다 훨씬 땡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국회 국방위원이라 상임위 때마다 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들었는데 트럼프가 10억 달러를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부 때 이제 곧 끝나잖아요. 이 정부는 이제 열흘 좀 남았나요?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비용 청구는 다음 정부 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악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비용 청구를 못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더 정액해 지금 한 건 1조 가까이 우리가 매년 분담금을 내거든요. 네. 곧 재협상할 시기가 와요. 그때 더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뭔가 좀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한반도에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앞뒤를 맞춰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무조건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조금 다르게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추론도 가능한 게 하나 있고요.
또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듯이 우리 정부가 서둘렀다고 하면 이거 만드는 회사가 로키드 마틴이라는 군소 무기 제조업체거든요. 거기와 뭔가 연결된 사람들이 이걸 서두른 거 아니냐. 여기도 뭐 직접적인 증거를 못 내놓긴 합니다만 가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서두르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이제 가설이 있었던 건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상하다.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가설들이 이제 뭐 현 정부가 볼 때는 괴담인지 모르겠으나 있는 거라 그러면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도 그랬고 문재인 후보도 동의했던 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나서야 될 문제일 거고 꼭 감사원이 나서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걸 프로세스를 쭉 되짚어 보면 어디서 이렇게 되는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 뭐 문제가 됐다면 더 이상의 강한 조치, 뭐 수사를 한다든지 조치도 가능할 거라고 봐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저는 진상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이 한미 안보 동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동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을 우리가 뭐 감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시끄럽지 않게 이 문제를 조사해보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또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 같다는 또 기대도 되면서요. 그 문제는 국방위 차원으로 풀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갈 거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 방식은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 당사자가 있고 동맹의 파트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 문제를 비화시키면 쓸데없는 노이즈라 그럴까요? 논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드라이하게 정부 내에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2.8 한일 합의도 사실 좀 조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그 해마다 그건 해마다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군사 비밀 정보 협정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갱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해서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되는 문제고요. 위안부 협정은 누가 봐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네. 명쾌한 답변에. 그 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의 그 리더십에 대항을 해서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랑 외교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는 어떤 노선을 어떤 외교 정책을 그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하면 상대방이 힘으로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그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국내 여론이 안 받쳐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그런 교훈을 충분히 저는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소신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국민과 함께 가는 외교를 펼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매번 여론조사하거나 뭐 국민투표에서 국민 의사를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의회랑 같이 가면 되거든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힘있게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보면 미국보다는 우리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100% 우리만 얻을 수는 없어요. 가끔씩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 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과 같이 가는 외교를 한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만히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세계 거의 10몇 위 하는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요 동북아의 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저는 한국을 막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이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외교를 추구하고 또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미국과든 중국과든 러시아와든 또는 일본과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막판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셨지만 조금 듣다 보니까 또 막판 변수, 소위 이제 뭐 선거간 연대, 원래 선거 연대는 사실 야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빅텐트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선거 연대라든지 혹은 뭐 북한 미사일 또 이런 또 안보 장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막판 변수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워낙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선전을 하니까 실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방송 가서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얘기했는데 외교안보에 대해서 누가 잘 대처할 것 같냐 그러면요,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1위예요. 그리고 이런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런 악선전에 이제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보는 제가 볼 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고요. 또 트럼프가 10억 달러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서 문재인 후보의 노선이 스탠스가 맞다는 게 확인됐어요. 결과적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옳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 그것도 변수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뭐 다른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뭐 3자 단일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단일화하면 우리가 더 이겨요. 정말 더 이깁니다. 이게 3자가 단일화하면요, 제가 근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에 보면 80%가 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3자 단일화는 정권 교체 여론과 충돌해요. 그잖아요. 똑같은 정권 교체인데 문재인표 정권 교체가 있었고 안철수표 정권 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중에 그래도 안철수가 좀 낫겠지라고 한 사람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돌아와 버리죠. 그렇잖아요. 지역으로 보면 어디부터 빠질지는 다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기는 연대가 아니라 지는 연대고, 오늘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 뭐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들이 막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망하는 수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 카드는 문재인과 심상정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실 가능한 정권 교체 카드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이질적인 이 조합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 단일화는 우리 진영에서 너무 많이 써봤던 거예요. 전문가시죠, 우리.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는지 알잖아요. 지금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이질적인 조합을 저렇게 어거지로 묶어내면 이탈표가 더 많이 나와서 우리한테 오는 게 있고요. 또 기권하는 표들도 많아져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성패만 따진다면 저는 해라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죠. 저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상한 모양새로 또 헝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를 생각하면 바른정당이 바른정당 지금의 모습대로 유지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 당이 다시 새누리당과 합쳐버리면 꽤 큰 야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정당이 계속 비토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공존했으면 좋겠다. 별개로 공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그 가능성 열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거지로 인위적인 정치 정계 개편에서 흡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당이 우리 당과 만약에 합치게 되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합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양당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 정당 2개가 있는 건데 그 한 정당, 한 메이저 정당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훨씬 개혁에 대한 저항이 커져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협치, 연대, 연정 이런 게 저는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제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우리가 다수대표제라고 얘기하는 이거보다는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서 대체로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는 예외 없이 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인과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우리도 비례대표를 가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려면 4당 내지 5당 체제 지금처럼 저희 당까지 넣으면 5당 체제고 저희 당을 가끔 빼고 4당이라 그러는데 그 당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거든요. 그리고 5당 체제가 정립되어 있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다른 무슨 변수가 생기면 합칠 수도 있고 이합 집산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기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전제로 우리가 다음 정부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찌되었건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당제 형태의 어쨌든 정치 함수가 좀 고차 방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앞으로 꼭 바른정당 열심히 응원하고 정의당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아무튼 모르겠네요. 저희가 공개 방송인 만큼 자꾸 사회자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플로어로 넘겨서 또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정리해서 또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로 한번 질문을 넘겨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기 또 이철희 의원님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철희 의원님께서 26일 날 또 동료들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정말 저도 좀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네. 2015년 영국 노동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자. 또 마지막까지 방심해서 안 된다. 너무나 정말 자명한 말씀이신데 15년의 영국 노동당 그리고 2016년 작년 힐러리가 여론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성 어린 편지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도이셨습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론조사에 취하면 금방 이게 전열이 흐트러져요. 전열이 흐트러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은 득표율로 바뀔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안 나오면 득표율이 안 돼요. 이제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지지하시는 분들 안 나오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연휴라 다들 놀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긴장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지지율이 득표율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랬고요. 우리 캠프 내부에서 조금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과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기되 많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 집권 이후로 생각하면 많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기냐 지느냐만 보지 말고 얼마나 이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격차를 벌려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정말 적절한 시기에 혹시나 너무나 해이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잠깐. 네. 질문입니다. 문님의 통합정부란 어디까지인가요? 대부분이 민주당이고 몇몇 자리만 특정 인재를 등용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주가 되지 않고 능력이나 탕평 차원으로 모든 당이 동등한 입장의 통합정부인지.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통합정부의 기본 단위는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당끼리 이렇게 손잡아서 하면 연정이 되는 거고 또는 공동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발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이거는 뭐 루즈벨트도 그랬고요. 링컨도 그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발탁했던 거고 심지어 링컨은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랑 경쟁했던 사람들도 내각에 포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1차로 갖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 그때도 모든 정당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양보해도 득표를 기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예를 들면 장관 자리가 20자리 있는데 득표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걸 전제로 그런 정신이나 취지를 전제로 연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심이 안 되는 연정은 불가능하다. 그럴 일은 없다. 뭐 동등하게 나누는 것도 없다. 현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썰전에서 정치를 평론하실 때랑 국회에서 직접 겪으시는 내부 사정에 대해서 짧게 평가해 주시길 여쭙고 싶습니다. 평론할 때 비하면 정치는 사실은 행위가 더 훨씬 재밌어요. 표현을 재밌다고 하면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처럼 들려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평론하는 것보다 이렇게 관전평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플레이어로 뛰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보다 어려워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플레이어로 뛰는 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 숙명적으로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떤 욕을 먹느냐가 중요하고 누구로부터 욕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정치는 다수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또 니들 뭐하냐라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욕을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욕 먹어도 싸다 이렇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흐름들이 내부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을 만약에 골목대장이 비교한다면 골목대장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되게 좋은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정치인이 그렇다고 면피할 생각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잘 이렇게 손잡고 뭉치고 가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저만큼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못났다는 걸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최소한 저로서는 정치가 쉽지는 않다. 실제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경우 어느 나라에도 정치가 쉽지는 않았다.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뭐 복지국가 스웨덴 같은 데나 이런 데는 3D직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힘든 게 맞다 이게. 근데 그 힘든 걸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정치가 좀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역량이 부족하고 또 구조가 아직 기득권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튼튼해서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조금 더 변화할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봐요. 정말 뭐 참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버됐는데요. 사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담담하게 좀 겸손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저에게는 좀 전달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좀 뭐 저희가 밖에서 저도 밖은 아니지만 방송 출연이라든지 혹은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진지하고 좀 더 한 템포 좀 뭐랄까요? 좀 느리게 가려고 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 저는 좀 오늘 또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또 후배로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김미진 아나운서. 네, 저는 그 후보자 토론회 보면서 우리 후보자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이 선거 캠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동안의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을 해오셨던 건가 라는 궁금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강의를 듣듯이 네,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 본인의 그 의원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동안의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의문점들, 궁금하셨던 점들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만드는 편지와 시용 프로그램 첫 공개 방송이었는데요. 저도 조금 또 워낙 의원님이 워낙 방송의 달인이시고 토론의 달인이시고 또 이 발언들이 또 너무 주옥 같은 발언들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받쳐드려야 되지 이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정말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을 하셨어도 정말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칭찬이죠? 당연합니다. 네네. 내공이 너무 있는 정말 철학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앞으로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편지아쇼 팟캐스트 공개 방송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편지아쇼 팟캐스트는 민주정편 TV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정식으로 편성돼서 방송하고 있고요.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또 아이튠즈랑 팟빵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며칠 4일, 며칠이죠? 5일입니다. 네. 사전투표일인데요. 5월 9일만 투표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5월 4일, 5일 사전투표 잊지 마시고요. 저희 사전투표 그리고 5월 9일 투표가 정권교체의 초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권교체 화이팅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교체 화이팅! 감사합니다.